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목금토일 4일간 푹 쉬고 오셨죠? 아니라고요? 예, 미국 증시가 목요일 금요일 우리를 상당히 불안하게 만들었죠. 어떤 분들은 월요일까지 쉬고 계시는 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요일, 금요일 시황방송을 빼고 월요일에는 시장이 언제쯤 돌아갈 수 있는지 주변 변수들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난 한 달 동안 미국 증시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곳, 미국 연준이죠. 페드입니다. 미국 연준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준은 우리를 속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오늘 제목이 미국 연준은 시장을 속이고 있었다? 라고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 하락 요인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연준이 우리를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 사실은 이게 무조건 이것 때문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눈치채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중앙은행에 맞서지 마라. 중앙은행에 왜 맞서지 말라고 하는 거죠? 유동성이죠. 돈을 퍼부으면 결국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에 맞서지 말라. 즉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하는 것, 양적 완화죠. 자산 매입의 증가 또는 감소가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 만약에 자산 매입 증가 속도가 가파르거나 양이 만만치 않을 때는 함부로 숏 포지션을 잡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 페드의 대차대조표입니다. 지난 불과 2달도 안 되는 채 기간 동안에 페드, 연준의 대차대조표는 무려 2.3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GDP가 1.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GDP보다 많은 돈을 약 2달 동안 미국 연준이 퍼부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올랐죠. 물론 연준만 퍼부었던 것이 아니라 ECB,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BOJ도 퍼부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예 글로벌 3대 중앙은행 얼마나 넣는지 봤더니 역시 독보적으로 페드, 미국 연준이 저렇게 많은 금액을 시장에 퍼부었습니다. 당연히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물론 연준의 자산 매입은 끝없이 지속될 수가 없어요. 왜? 영원히 지속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의 폭발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속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경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 이미 일요일 토마스 리 선생님과 함께한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연준의 자산 매입 증가 속도가 상당폭 둔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대체 얼마나 둔화됐는지 시각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soundingline.com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연준은 지난 3월 25일 5,86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자산 매입, 저 금액은 국채와 MBS 두 개를 포함한 거죠. 저렇게 금액을 늘려놓고 점점 줄이기 시작해서요. 4월 29일 지난주입니다. 지난주까지는 830억 달러로 거의 7분의 1, 8분의 1 금액으로 줄여버렸죠. 좀 시각적으로 안 돼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울프스트리트닷컴에서 퍼왔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25일 날 최대 5,860억 달러까지 매입을 했다가
4월 29일 830억 달러. 무려 고점 대비 86%를 줄여버렸습니다. 저렇게 줄였으니 주가 상승이 조금씩 이렇게 한계에 다다랐을 확률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상승 미소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고 열심히 살펴봐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연준의 자산 매입 금액, 저 증가 속도가 둔화된 것만이 문제일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을 찾아봐야 되지? 라고 고민하다가 좋아, 연준이 국채, 그 다음에 모기지 증권인 MBS, 지난 4월 9일 날 5개 얘기했던 회사채와 정크본드까지 도대체 얼마나 금액을 많이 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회사채 정크 저게 중요하냐? 예, 지난 4월 9일 미국 시간은 4월 9일이고요. 한국 시간은 이제 뉴스가 4월 10일 날 나왔죠. 정크본드까지 회사채까지 사겠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증시가 아예 폭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 조선일보 나온 건데 타락천사는 뭐냐면요. 원래 투자적격 증권에 있다가 이번 19 사태 때문에 비적격으로 떨어진 그걸 Fallen Angel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런 회사채까지 사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는 파산할 기업이 없구나. 어차피 19 정점은 조만간 찍을 것 같은데 파산 기업이 없어진다 그러면 증시는 올라가죠. 가장 큰 증시 투자자의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가 기업의 파산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막아주겠다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MBS, 국채, 회사채, 정크 등 실제로 미국 연준이 얼마나 샀는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채입니다. 미국 연준은 국채를 저렇게 많이 샀습니다. 4월 초순에 3,620억 달러 최대치를 샀었고요. 지금 지난주에는 620억 달러까지 줄였지만 실제로 많은 금액을 샀죠. 두 번째, 모기지 증권은 얼마나 샀을지 살펴봤습니다. 모기지 증권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해서요. 4월 지난주까지는 무려 1.6조 달러까지 누적으로 금액을 늘렸습니다. 한마디로 국채와 모기지 증권 그 연준이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매수를 한 것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거. 페드는 회사채와 정크본드를 얼마나 매입했을까요? 여러분, 얼마쯤 매입했을 거라고 혹시 추측하십니까? 1,000억 달러? 실제는 7,500억 달러 정도를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뉴스를 지난 4월 9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500억 달러 중에 10%는 샀을까요? 하고 찾아봤더니 안타깝게도 페드는 제로, 한 푼도 사지 않았습니다. 코퍼레이트 본드, 회사채, 그 다음에 회사채 ETF, 심지어 정크본드 ETF까지 다 사겠다라고 했지만 none were purchased, 한 푼도 사지 않았습니다. 페드가 뻥카를 친 건가요? 이거 개구라 친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국채와 MBS는 결국 은행에 있는 것들을 사줬고 은행들만 도와줬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메인스트리트 은행이나 증권이 아니라 기업들을 살리려면 페드가 약속했던 대로 회사채와 정크본드를 사줬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페드는 시장에 발표한 것과는 다르게 한 푼도 사지 않았다. 이걸 보니까 회사채 정크본드 한 푼도 사지 않았다는 것을 시장이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EPFR 글로벌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짙은 하얀색 비슷한 파란색 하이힐드 채권, 하이힐드 ETF에 들어온 돈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롱텀 코퍼레이트 본드, 장기 회사채에 투입한 돈입니다. 지난 4월 9일 날까지
연준이 적극적으로 회사채나 본드, 정크본드 매입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 저렇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연준이 적극적으로 사겠다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개인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HYG, 즉 하이힐드 ETF나 장기회사채에 살려고 들어왔지만 2주 전부터는 금액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줄였을까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페드가 구라를 쳤다. 아직 사지 않고 있고 언제 살지도 몰라. 실제로 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면서 눈치를 채고 있었을 수도 있다. HYG ETF 차트입니다. 지금 오른쪽 파란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4월 13일, 즉 4월 9일 날 정크본드 회사채 사겠다니까 저렇게 급등을 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증시는 계속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빼고는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HYG는 계속 하락했었어요. 제가 조정 얘기하면서 저게 왜 하락하는지, 저게 계속 하락하게 된다면 저의 조정 예측을 버리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결국 HYG ETF 수익률이 저렇게 떨어졌던 이유는 눈치 빠른 사람들이 페드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돈을 빼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정크본드와 회사채를 사지 않으면 가장 영향을 받는 게 은행주입니다. 왜? 은행들 1분기에 대규모 손실을 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파산 기업이 나왔던 게 아니라 파산 기업이 19 사태 때문에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규모 대손 충당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충당금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이 파산하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으니 증시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시에서 소외를 당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S&P 500과 JP모건의 시장 상승률을 지난 3개월치 비교한 그림입니다. 3개월 동안 3개월 고점, 2월달 고점 대비 S&P 500은 마이너스 14%지만 JP모건은 마이너스 현재까지 31%입니다. 아주 많이 이격도가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시간을 좁혀서 봤습니다. 지난 약 한 달, 6주 동안의 시간을 보니까요. 지금 S&P 500과 JP모건의 주가 상승률을 비교한 건데요. 가운데 파란색, 저게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에 정크본드와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페드가 발표했을 때는 주가 상승률이 S&P 500과 JP모건이 똑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순식간에 은행주가 올라가 버린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S&P 500 상승에도 불구하고 JP모건은 계속 하락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페드가 구라를 쳤다. 뻥카만 날렸다. 실제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걸 이미 시장 참가자 스마트머니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최근 이미 S&P 500이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년 52주 기준으로는 거의 100% 동일했어요. 즉 시장 상승이 그렇게 급격하게 V자 반등을 그렸던 것은 빅테크 5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빅테크 5 기업만으로 한없이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본격적으로 시장이 상승하거나 V자 반등을 완성하려면 결국 빅5 뿐만 아니라 은행주가 따라와야 됩니다. 은행주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파산 위험, 이런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주가를 보면 아직도 은행주는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1%라는 거. 즉 시장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부터 하락했고 언제 반등할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V자 반등에는 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은행주가 따라가야 된다. 지난 4월 24일 기준으로 아예 은행주와 주요 지수 S&P 500, 그 다음에 라지캡, 러셀 2000, 마지막에 은행주, 아예 은행주 차트 수익률을 비교한 건데요. 올해 1년 동안 아직도 은행주는 러셀 2000의 마이너스 25.8%보다 훨씬 떨어진 마이너스 40.1%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빅5 혼자서 끌고 가는 건 위험하고
저렇게 많이 하락한 은행주가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은행주가 뒤에서 밀어주려면 기업의 파산 위험이, 신용 위험이 상당 부분 없어져야 된다. 상당 부분 없어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19이 사라지면 되겠지만 그게 시간이 걸리죠. 그렇다면 연준이 약속한 정크본드와 회사채를 매입해 주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준의 회사채와 정크 매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목요일 금요일 하락했던 분위기, 거기에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분쟁 시즌2까지 더해지고 있어서 조정이 계속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게 연준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회사채와 정크를 매입할 것인가?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 검색으로 다 열심히 조사했는데 시킹 알파 아시죠? 시킹 알파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연준이 본격적으로 회사채를 매입하기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주변 여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연준이 언제 매입을 시작할지, 만약에 매입을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을 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아직은 며느리도 모른다. 우리의 즉 투자자, 월스트리트 투자자의 기대는 5월 중에는 시작했으면 하고 중요한 것은 아마도 조만간 수주 안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며느리도 모르고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할 수가 없죠. 불안한 거죠. 이러다가 아예 연준이 약속한 거 회사채 정크 매입 안 하면 어떡하지?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 연준이 약속한 것도 안 지키는 상황. 왜? 주가가 이미 다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안 지키는 건 아닐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 혹시라도 한두 군데 아니면 몇 군데의 파산 기업이 등장한 후에 연준이 그때서야 마지못해서 회사채나 정크본드를 매입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즉 관세 분쟁 시즌2 플러스 연준의 뻥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는 조금은 조심해야 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연준이 회사채나 정크본드를 매입한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나마 한 가지 호재가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세 분쟁 시즌2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성당 슬슬 시간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 등을 확인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연준의 회사채 정크본드 매입 이게 언제쯤 시작할 것이냐, 이것이 조정을 마무리하거나 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지켜 하락 제지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시장 저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 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환율 우대 100% 이베스트 투자증권